내가 그 컴퓨터를 그냥 껐다면 김블레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휴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내랑 마트나 갈까 하던 그런 날이었죠. 근데 제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휴일인데 회사 노트북을 켠 거예요. 왜 켰냐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찝찝했거든요. 저는 수도검 팀원입니다. 정기수. 올해로 이 일한 지 17년째예요. 매일 컴퓨터로 관할 지역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게 제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일이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23분. 제가 노트북을 켰을 때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관리 프로그램이 떴고 저는 습관적으로 어젯밤 데이터를 훑기 시작했죠. 평화로웠어요. 대부분 집들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배굴리 82-3번지. 김블레. 82세. 단독 거주. 그래프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하루에 큰 물통 7여 개 정도 쓰시는 분인데 어젯밤부터 갑자기 욕조 10개 넘게 채울 만큼 물이 나간 겁니다. 혼자 사시는 집에서요. 배관이 터진 건가? 아니면 수도꼭지를 안 잠근 건가? 근데 이상한 건 물이 흐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배관이 터지면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데 이건 계속 똑같은 속도로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일부러 수도를 틀어놓고 그냥 놔둔 것처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겨울이었고 배굴리는 산골 마을이라 차로도 40분은 걸리는 곳이었죠. 휴일이고 날씨도 안 좋고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그냥 월요일에 확인해도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제가 괜히 나갔다가 할머니한테 민원이라도 들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근데 그때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일 시작하고 7년차 되던 해였어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느 독거노인 집에서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주에 확인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쓰러져서 사흘을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후회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마트 갈 거면 빨리 나와요. 미안해. 나 잠깐 일 때문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에이, 오늘 휴일인데.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래프가 이상해서라고 말하면 이해할까요? 근데 제 속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저는 옷장에서 두꺼운 파카를 꺼내 입었어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배굴리까지 가는 길은 산길이라 겨울엔 위험합니다. 평소에도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날씨면 더 그렇죠. 차에 시동을 걸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정말 가야 하나? 혹시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가 그냥 빨래를 많이 하신 건 아닐까? 아니면 손주들이 놀러와서 물을 많이 쓴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근데 제 손은 이미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기어를 뒤에 넣었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쌓인 도로 위로요. 백미러로 집을 돌아봤을 때 아내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괜찮아, 금방 올게. 그런 의미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절대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핸들을 잡은 손이요.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 때문이었죠. 내비게이션에 배굴리 82-3을 입력했어요. 예상 시간 42분.
눈길이니까 1시간은 걸릴 겁니다. 저는 악셀을 밟았어요. 와이퍼가 눈을 쓸어내기 시작했고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지만 제 등골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김불리 할머니.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지난번 검침 갔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김치를 싸주시던 분. 기수 씨, 이거 가져가요. 우리 집 김치 맛있어. 아이고 할머니.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에이, 그냥 가져가. 혼자 먹기 아까워서 그래. 그때 할머니 손이 참 차가웠어요. 제 손을 꼭 잡으셨는데 손마디마다 세월이 느껴졌죠. 평생 고생하신 손이었습니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눈은 더 거세게 내렸고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죠.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머릿속으론 계속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욕조 10개 넘게 채울 만큼의 물. 혼자 사시는 집에서요. 밤새도록요. 아니, 이건 정상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저는 핸들을 더 꽉 잡았습니다. 차는 하얀 세상 속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배굴리를 향해서요. 김불리 할머니를 향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요. 눈발이 와이퍼를 때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도로는 점점 좁아졌어요.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그 나무가지마다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가끔 바람이 불면 눈덩이가 우수수 떨어져서 차 유리를 때렸습니다. 마치 누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요. 시간은 오전 10시 7분. 배굴리까지 아직 30분은 더 가야 했어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또박또박 길을 안내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김분례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쓰러져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추위에 떨고 계신 건 아닐까?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면 집안이 다 젖어 있을 텐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받지 않을 수 없었죠. 블루투스로 연결했습니다. 여보, 어디야? 괜찮아? 괜찮냐고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금방 다녀온다고요. 근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도 눈치챘을 겁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천천히. 통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밖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어요. 저만 이 길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내려오더라고요. 서로 비켜주느라 속도를 줄였죠. 그 차 안에 탄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겠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중이거나 저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달리는 건 아닐 겁니다. 산길은 계속 이어졌어요. 커브길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오르막이 나타났다 내리막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차가 미끄러질 때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할머니한테 가는 시간이 더 늦어질 테니까요. 10시 39분. 배굴리 입구 팻말이 보였습니다. 하얀 눈 위에 파란 글씨로 배굴리라고 쓰여 있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집들이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문 앞에 쌓인 눈, 마당에 세워진 경운기.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들 집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나간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내비게이션이 말했습니다.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저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했어요. 좁은 시멘트 길이 나타났습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었죠. 양옆으로는 밭과 논이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82-3번지. 김불리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끄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눈 위에 푹 빠졌죠. 10cm는 넘게 쌓여 있었어요.
집을 바라봤습니다. 단층 집이었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 파란색 대문, 작은 마당. 평범한 시골집이었죠.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낮인데도 집안이 깜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눈을 밟는 소리만 뽀드득 뽀드득 들렸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멈칫했어요. 대문 아래쪽을 보니까 물자국이 있었거든요. 얼어붙은 물자국이었습니다. 대문 밑 틈새로 물이 흘러나와서 굳어버린 거예요. 투명한 얼음이 대문 아래에서 마당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조금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 제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수도공사 정기수입니다. 계세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렸죠.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 낡은 항아리들, 그리고 현관문. 그 현관문 밑에서도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얼지 않은 물이요. 지금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장님 번호를 찾았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21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려고요. 이장님한테 설명했습니다. 수도공사 정기수라고요. 배굴리 82-3, 김불래 할머니 댁 수도 사용량이 비정상이라고요. 지금 댁 앞에 와 있는데 대답이 없고 현관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고요. 뭐, 물이 흐른다고요? 지금, 네, 지금요. 얼지도 않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런 할머니 혼자 계실 텐데, 이장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제가 지금 밭에 있어요. 10분이면 갑니다. 거기 그대로 계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10분. 그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안에서 할머니가 도움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10분이 너무 긴 건 아닐까요? 저는 현관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틈새를 들여다봤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르르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집 안 어딘가에서요. 노크를 했습니다. 크게 3개. 할머니, 계세요? 김분리 할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물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장님을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혹시 할머니한테 가족이 있지 않을까? 아들이나 딸이요. 검침 기록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비상 연락처가 있었어요. 아들, 김현수.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4번. 6번째 신호음 끝에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3번째 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급한 내용이라고요. 어머니 댁에 이상이 있으니 빨리 연락 달라고요. 전송 완료. 하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 토요일 아침인데? 혹시 일하는 중인가? 아니면 아직 자고 있는 건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초조함이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10시 52분. 이장님이 오겠다고 한 지 벌써 5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발로 쿵쿵 찼어요. 할머니, 정말 계세요? 대답해 주세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고요함만 돌아왔어요.
아니,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또르르르.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 그게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돌려봤죠.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혼자 사시는 집인데 문을 안 잠그고 계실 리가 없죠. 창문으로 가봤습니다. 유리가 뿌옇게 서리가 껴 있었어요. 손으로 닦아봤지만 안쪽에서 낀 서리라 안 닦였습니다. 집 안이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있었어요. 난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겨울인데요. 제 입에서 하얀 입김이 계속 나왔어요. 막 온도가 영하 5도쯤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집안은? 난방이 안 되고 있다면 집안도 영하일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안에서 밤새 있었다면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대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얀 트럭 한 대가 눈길을 헤치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장님이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박종만 이장님이었죠.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어요. 숨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연락됐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고요. 현관문 밑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요. 이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그분도 아셨던 겁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요. 문 열어봐야겠어요. 지금 당장. 이장님이 현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우리 둘은 문 앞에 섰어요. 이장님이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죠. 그분이 몸을 뒤로 빼더니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어요. 쿵. 문이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쿵. 여전히 안 열렸어요.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둘이서 동시에 문을 밀었어요. 삐걱, 삐걱. 문이 조금씩 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어요. 집 안에서 흘러나온 건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축축한 냄새, 그리고 깊은 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장님 얼굴에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제 얼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문턱을 넘는 순간 제 신발이 물에 젖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발목까지는 아니었지만 신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축축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방 안쪽까지 물이 고여 있었죠. 또르르르. 물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휴대폰 플래시였죠. 불빛이 어둠 속을 비췄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 입김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난방이 꺼져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니, 어쩌면 할머니가 난방을 켜려고 해도 못 켜신 거겠죠. 할머니. 김분래 할머니. 이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위를 걷는 소리가 철벅철벅 났죠. 거실이 보였습니다. 작은 텔레비전, 오래된 소파, 벽에 걸린 달력. 평범한 시골집 거실이었어요. 근데 바닥이 온통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물이 출렁거렸어요. 이장님이 불빛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주방이 보였어요. 싱크대 위에 설거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2개, 수저 1벌. 언제 하신 설거지일까요? 어제? 그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방문 쪽으로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숨이 멎었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보였거든요. 바닥에 쓰러진 무언가가요. 이장님이 먼저 뛰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어요. 방문을 확 열었죠. 김불리 할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요. 옆으로 누워 계셨어요. 한쪽 팔은 몸 밑에 깔려 있고 한쪽 팔은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던 것처럼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할머니, 이장님이 할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머니 어깨를 흔들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저는 119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잘못 누를 뻔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말했습니다. 배굴리 82-3번지요.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위치 확인됐습니다. 환자분 숨은 쉬고 계십니까? 이장님이 할머니 코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죠. 약하지만 있다고요. 네, 숨 쉬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약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출동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환자분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담요나 옷을 덮어주시고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담요, 이불, 뭐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물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또르르르. 저는 소리가 나는 쪽을 봤어요. 욕실이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죠.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었어요.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면대는 이미 넘쳐서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배수구가 막혔는지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서인지 욕실 바닥에 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물이 문 밖으로 흘러나와서 집 전체를 적신 거였어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끽. 물이 멈췄어요. 또르르르 하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고요하진 않았어요. 이장님이 할머니한테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버티세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롱을 열어서 이불을 꺼냈어요. 두껍고 따뜻한 이불이었죠. 할머니한테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손을 만졌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난번에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그 손이요.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이장님이 할머니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서요. 맥박이 너무 약해요.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을까요? 언제 쓰러지신 걸까요? 어제? 그저께? 저는 다시 욕실을 봤습니다. 수도꼭지가 틀어진 채로요. 할머니가 일부러 틀어놓으신 걸까요? 아니면 쓰러지면서 손이 닿은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난 게 어제 밤부터였어요. 그럼 할머니는 적어도 24시간, 어쩌면 48시간을 이렇게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요. 물에 젖은 바닥에서요. 혼자서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구급차였습니다. 저는 대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얀 구급차가 눈길을 헤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춰섰고 응급구조사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들것과 응급 가방을 들고요. 구조사에게 안내했습니다. 안쪽 방이라고요.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다고요. 구조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계를 감고 체온계를 대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요. 저체온증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이불로 꽁꽁 감쌌어요. 그리고 들것을 들어 올렸죠. 우리는 뒤따라 나왔습니다. 구급차까지요. 할머니가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눈길 위를 빠르게 달려가더니 멀어졌습니다. 이장님과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얀 입김을 내쉬면서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연락 안 했으면 우린 할머니를 잃을 뻔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냥 그래프 하나였어요.
컴퓨터 화면 속 숫자 몇 개였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장님이 자기 트럭으로 저를 태워줬어요. 우리는 말없이 달렸습니다. 앞서가는 구급차의 빨간 불빛만 바라보면서요. 사이렌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죠.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섰고 우리도 차를 세웠습니다. 뛰어내려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환한 불빛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삐삐 울렸어요. 할머니가 실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밀면서 빠르게 안쪽으로 사라졌죠. 보호자분이세요?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마을 이장이고요. 이분은 수도공사 직원입니다. 환자분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가족 연락처 아세요? 아들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간호사가 적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47분. 제가 컴퓨터를 켠 게 오전 9시 23분이었으니까 2시간 반이 흐른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하루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장님이 자판기 커피를 2개 뽑아왔습니다.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따뜻한 종이컵을 손에 쥐니까 그제야 제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을까요? 살아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기가 무섭더라고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김블레 환자분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증 저체온증입니다. 들어왔을 때 체온이 32.4도였어요. 32.4도. 정상 체온이 36.5도쯤 되니까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35도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32도는 생사를 오가는 온도예요.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사를 오가는 온도라니요. 지금 집중 치료 중입니다. 체온을 천천히 올리고 있고요.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그 상태로 계셨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24시간, 길면 48시간 정도로 추정됩니다. 탈수도 심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몸 전체가 얼어붙기 직전이었습니다. 48시간.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 그 차가운 집에서 물에 젖은 바닥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발견이 빨랐다는 겁니다. 몇 시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의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누가 발견하신 겁니까? 제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수도 사용량이 이상해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판단이 환자분 목숨을 살렸습니다. 의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장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32.4도라니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그때 응급실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아들이었습니다. 김현수 씨였죠. 간호사가 달려가서 진정시켰어요. 지금 치료 중이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현수 씨가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해주세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저체온증이고 위독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현수 씨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다가갔습니다. 현수 씨, 제가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아침에 전화 왔었는데 회의 중이라 못 받았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죠. 저는 현수 씨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어머니는 지금 치료받고 계시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라고요. 현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혼자 계신다고 하면서도 맨날 바쁘다고.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도 나쁜 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바빴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요. 일에 치이고 생활에 치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이장님이 현수 씨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어머니 아직 살아계셔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우리는 그렇게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현수 씨는 계속 안절부절 못했고, 이장님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오후 2시쯤 됐을 때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났어요.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4.8도까지 회복됐어요.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직 위험 구간이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생명에는 지장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살아나셨어요. 김불리 할머니가 살아나신 겁니다. 현수 씨가 울먹였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했어요. 의사한테도, 이장님한테도, 저한테도요. 어머니 발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근데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요. 오늘 제가 만약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면, 그래프를 보지 않았다면, 휴일이라고 그냥 넘어갔다면, 김불리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숫자 하나, 그래프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잘 넘기면 회복될 겁니다. 가족분은 여기 계셔도 되고 집에 갔다가 내일 오셔도 됩니다. 현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여기 있겠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이장님과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었어요.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현수 씨가 우리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우리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섰을 때 이장님이 말했어요. 오늘 참 긴 하루였네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컴퓨터를 켰던 게 마치 며칠 전 일 같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무섭고 또 값진 시간이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그 그래프를 떠올렸습니다. 욕조 10개 넘게 채울 만큼의 물. 평소와 다른 사용 패턴. 그게 전부였어요. 단서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숫자 몇 개였죠. 근데 그 숫자가 외쳤던 겁니다. 도와달라고요. 누군가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요.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나가길 잘했네. 당신 자랑스러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거였어요. 김불리 환자 체온 35.9도까지 회복. 생명 위험 벗어남. 가족 일동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32.4도에서 35.9도까지. 생사의 경계에서 생명의 온도까지. 김불리 할머니는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불리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요.
저는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장님도 같이 갔어요. 우리는 병실 앞에 섰죠. 302호.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떨렸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보는 게 왠지 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아들 현수 씨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어요. 기수 씨 왔구나. 네, 할머니. 저 왔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지난번에 잡았을 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장님도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가 이장님 손도 잡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지. 의사 말로는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대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안 됐을 거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이었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 그날 왜 수도를 틀어놨어요? 욕실 세면대 수도꼭지요.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목욕하려고 욕실에 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지. 할머니는 욕실 문턱에 머리를 부딪혔대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대요.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너무 추웠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 난방도 꺼져 있고 밖에서 바람이 쌩쌩 부는데 할머니는 기어서 현관문까지 가려고 했대요. 도움을 청하려고요.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겨우 욕실에서 방까지 기어갔는데 거기서 힘이 다 떨어졌대요. 그때 생각했어. 아, 이러다 죽겠구나.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 쓰러져서 추위에 떨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 실종자를 찾을 때 물 사용량을 확인한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기억하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시 욕실로 기어갔어. 세면대까지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지. 할머니는 그렇게 수도를 틀어놓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대요. 거기서 쓰러졌고요. 누군가 알아차려 주길 바라면서요. 물이 계속 나가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럼 혹시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일부러 수도를 틀어놓으신 거였어요. 살기 위해서요.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요. 이장님도 눈을 붉혔어요. 현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요? 죽기 싫었으니까. 아직 살고 싶었으니까.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무겁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죽기 싫었으니까, 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수도꼭지를 튼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소리가 저한테 닿았던 겁니다. 컴퓨터 그래프로요. 숫자로요. 할머니가 보낸 신호를요. 제가 받은 거였어요. 기수 씨,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차려줘서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노력하셔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어나시면 제 집으로 모셔갈 겁니다. 이제 혼자 안 두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 씨 손을 꼭 잡으셨죠. 우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장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 방법을 찾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들었던 겁니다. 물소리라는 신호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컴퓨터 켜서 수도 사용량 확인하고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똑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는 제 시선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이 떴고 익숙한 그래프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수백 개의 집들, 수백 개의 숫자들, 평범한 데이터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배굴리 82-3번지가 나타났어요. 김불리 할머니 댁이었죠. 그래프가 평온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제로였어요. 당연했죠. 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계셨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제로가 편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평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프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였고, 누군가의 일상이었고, 누군가의 생명이었어요. 동료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기수 씨, 그 할머니 어떻게 되셨대요? 잘 회복 중이시래요. 며칠 뒤 퇴원하신대요. 다행이네요. 기수 씨가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었죠. 이상한 그래프를 받고 확인하러 갔고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김불래 어르신 목요일 퇴원 예정입니다. 아들 집으로 가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김현수 올림. 저는 화면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하시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드린다고요. 건강 조심하시라고 전해달라고요. 오후에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지하 기계실에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면서 계량기 숫자를 적었어요. 하나, 둘, 셋. 기계적으로 적어 내려갔죠. 17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샤워, 누군가의 설거지, 누군가의 빨래. 그 평범한 일상들이 담긴 숫자였어요. 그리고 혹시 이 숫자들 중에서 이상한 게 보인다면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벌써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겼죠. 컴퓨터를 끄려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그래프들이 보였어요. 평온한 곡선들이었죠.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이게 참 고마운 평범함이네.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겨울 해였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컴퓨터를 켤 거예요. 그래프를 볼 거고 숫자들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게 보인다면요. 저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목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계셨어요. 옷을 입으신 모습이었죠. 퇴원복이 아니라 평상복이었습니다. 한복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였어요.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뺨에 홍조도 돌고요. 기수 씨 왔구나.
네, 할머니. 퇴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현수 씨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할머니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죠. 기수 씨 덕분에 이렇게 살아서 나가네. 할머니도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수도를 틀어놓으시고요. 그래도 당신이 알아차려줬으니까. 고마운 사람이야.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퇴원 절차였어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으셨고 현수 씨가 뒤에서 밀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병원 입구로 나왔어요. 밖은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현수 씨 차가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조심스럽게요. 할머니가 차 안에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를 보시면서요. 기수 씨 건강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건강하세요, 할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우리 집에도 놀러 와요. 김치 담그면 가져다 줄게. 꼭 갈게요, 할머니. 차 문이 닫혔습니다. 현수 씨가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도 차 안에서 손을 흔드셨죠. 차가 멀어졌습니다. 도로로 나가서 신호를 기다리고 좌회전해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날 제가 만약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면, 그래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휴일이라고 그냥 넘어갔다면, 김불리 할머니는 지금 저 하늘 아래 없었을 겁니다. 작은 관심 하나였어요. 이상한 숫자 하나, 이상한 그래프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떴죠. 오늘도 평온했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스스로에게요. 앞으로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요. 작은 이상 징후라도 보이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요. 왜냐하면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하루가, 누군가의 일상이, 누군가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먼 산자락에서 눈이 녹고 있었어요. 겨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오겠죠. 그리고 어디선가 다시 물소리가 들릴 겁니다. 생명의 물소리가요. 저는 그 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